2023년 페드 정책, 미국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팅이 FOMC 미팅. 이 사람들이 금리를 올릴지 말일지를 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슨 금리일까요? 빌리는 금리,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어떤 금리를 올리냐 하면 Federal Fund Ratio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전부 뭐냐 하면 은행 간의 금리입니다. 은행 간의 오버나잇 론에 대한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리를 작년에 0.75, 0.75 세 번에 한꺼번에 올렸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럼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늦출게 한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0.2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두 부분이 만약에 2023년에 앞으로 세 번의 연방은행의 미팅을 통해서 얼마 만에 금리를 올리겠냐 말겠냐 하는 것은 당연히 CPI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CPI는 전 화면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어요. 그러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연준의 그런 결과에서 0.25%만 올릴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어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 기사, 어제 이제 퍼블리시된 기사를 보면 Why investors may be too optimistic about inflation?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지금 사도 돼? 이제 바닥이지 않아? 테슬라 좀 더 살까? 구글 좀 더 살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크립토 이제는 좀 더 사도 되지 않아? 어제 제가 점심에 여의도에 친한 그 펀드 매니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도 이게 고객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Buy the dip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더 살까? 물 탈까?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CPI는 데이터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는데 이 기사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이 그 중에 하나가 세마이컨덕터죠. 반도체. 들어보셨죠? 막 미국 의회에서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에 막 때려대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대만 회사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분화된 상황에서 이 세마이컨덕터만 봐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미국 라인 하나, 중국 라인 하나. 그동안은 그냥 하나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효율적이었겠죠.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생산 시스템이 양분화되면서 지오폴리티컬한 지정학적인 텐션 때문에 이것이 갈라지면서 미국도 미국 나름의 삼성 막 투자 유치하고 그 대만의 회사 투자 유치해서 자기네만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중국도 지금 그래 나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과잉 설비 투자가 있다. 그래서 CPI는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막 양상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 하나의 세마이컨덕터 인더스트리가 서플라이 체인이 갈라지면서 그 과잉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메이크 센스한 부분이에요. 이러면서 동시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금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코인 좀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주식 미국 시장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몇십 프로씩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그 미국 주식 시장과 글로벌 주식 시장의 상대 가격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높아요. IT 버블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2001년도 IT 버블 아시죠? IT 버블 있었어요. 근데 이때 막 버블이 탄생해서 이렇게까지 오버밸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 오버밸류에이션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이 기사에서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이런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떨어질 여지가 많아. 어제 미팅했던 그 펀드 매니저는 그래 지금이 들어갈 절호의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 최대 20-30%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그러면 코인 시장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만큼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관대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래프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실질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고 명목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real interest rate이라는 말이 있고요. 실질 이자, 진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뭐 노미널 이런 말 모르셔도 돼요.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소위 말해서 은행 가서 이자 얼마 줘요? 지금 나 저금하면 얼마 줘요? 그걸 명목 이자율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마이너스 inflation. 이것이 real interest rate예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뭐 금리 10% 받으신다 그래서 뭐 인플레가 10%면 솔직히 1년 동안 저축해도 남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정의를 씁니다. 실질 이자율이 지금 현재 1.3%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미국의 시장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사실 표준이 되기 때문에 1.3%가 되는데 2004년, 2007년 하우징 크라이시스 여러분 정말 너무 유명한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하우징 크라이시스는 거시경제 정책의 흐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예, 그때 실질 이자율이 2% 정도 됐어요. 그 말은 지금 실질 이자율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즉 금리 인상이 더 일어날 여지가 있다. 테일러 룰이라는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mathematically 계산해도 5%, 6%대가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아직 금리 인상의 룸이 아직 많은 거예요. 금리 인상의 룸이 많다는 건 자산 시장에 안 좋겠죠. 자산 시장이 뭐냐? real estate,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당연히 크립토 마켓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전반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ederal Fund Rate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간 미국 은행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티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때 시티은행이 이자를 이렇게 차지하는 거 이거를 Federal Fund Rate이라고 해요. 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것이 한 4.25%에서 지금 5%가 됩니다. 앞으로 전망하는 것이 5%에서 지금 5.2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25에서 5라면 지금 0.75%를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 1월 31일, 2월 1일, 3월 15일, 3월 16일, 5월 3일, 5월 4일 앞으로 있을 4번의 시점에서 거의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 전반기가 끝나거든요. 전반기 내에 0.75 정도를 올리지 않겠느냐가 아주 관대한, 아주 소프트 랜딩한 그러니까 구조 경제적인 침체나 문제를 너무 크게 야기시키지 않을 아주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0.75 정도 올려서 5%를 이루겠다. 구조적 경제 침체라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좀 자꾸 저축하라고 이메일이나 문자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네,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아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시점은 예대 마진이 극대화됩니다. 예대 마진이 뭐냐 하면 예금할 때 금리는 뭐 3%, 4% 주는데 대출할 때 땅 사고 땅 투기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친구도 어디서 땅 사놨다는데 이자 10%막 되고 막 9.8% 되고 막 이러죠. 심지어 보험 약관 대출은 11%, 12%로 막 육박합니다. 근데 예금 금리는 3%, 4%죠. 그만큼 이런 시기에는 예대 마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요. 구조적 경제 침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조적 경제 침체란 일반적인 경제 침체는 그렇게 사실 무서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 침체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GDP 성장이 둔화되고 그런 것들을 경제 침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수요를 만들어 갔습니다. 돈을 주죠. 뭐 사. 그게 뭐예요? 사라고 하는 게 수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수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왜?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조적 경기 침체가 언제 한번 있었냐 하면 이 단어가 등장했던 건 1948년대. 혹시 언제쯤일까요? Great Depression이 끝나고 나서 끝날 즈음에 그리고 이제 구조적 경기 침체가 실제적으로 미국을 덮쳤던 그 시기가 1차 오일 쇼크입니다. 1978년도에 그 용키퍼 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국이 도와주자 이제 중동에서 우리 그럼 오일 생산 안 해. 그래 버려가지고 오일 파동이 일어나죠. 그때 구조적 경기 침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GDP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C는 consumption, 소비를 나타내고요. I는 investment. 이 investment은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더블유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테크놀로지 투자하는 아니면은 이런 신사옥의 어떤 인테리어 하는 이런 투자를 생산 설비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 지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net export 해가지고 이제 수출입을 말하는 거죠. 이게 GDP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주식보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상품까지 있냐면요. 어떤 교수님이 타 전공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사무엘 전 교수님 어디 사이트에 가니까 미국 국채를 사면 10% 9.8% 가까운 이자를 준대요. 여러분 저희 미국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채를 사면 5년 동안 물론 돈을 빼지 못하지만 9.8%를 줍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주식 예상 expected return이 8% 정도 잡습니다. 8% 정도 잡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상품이 국채를 샀을 때 9.8%를 준다는 것은 물론 명목금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살 이유가 적어지죠. 점점 투자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가 빠지는 건 어떤 문제와 결부가 되냐면 직업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받아야지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죠. 그런데 투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unemployment rate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unemployment이 증가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우스홀드의 earning이 줄면서 소비가 줄게 됩니다. 소비가 줄게 되고 그것이 다시 악순환에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처분 소득은 보통 여러분의 인컴에서 텍스를 뺐을 때 여러분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소비도 줄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 경기 침체가. 계속 저축은 쌓여가고요. 예, 계속 저축. 이런 것들을 구조적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 되겠죠. 78년도에나 우리가 봤던 거의 30년 뒤에나 봤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모니터리 policy, 화폐 정책에는 금리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quantitative easing이랑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금리는 작년에 0.75씩 올리다가 0.25씩 올리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막 투자할 때네요. 막 코인도 막 할 때네요. 라고 낙관론적으로 펼칠 때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이 화폐 정책을 펼치는 데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팔았다. 미국 정부가 제가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여기가 지금 한 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제가 동그랗게 서클한 이 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지고 그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매달 950억 달러를 페드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미국 안에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있다면 그 야금야금 매달 950억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달러니까 공을 3개 더 붙여야지 한국 돈으로 하면 몇 조가 되네요. 이 돈이 지금 조금씩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주춤해도 이 스탠스는 아직 바뀌지 않죠. 파월이 금리 인상은 0.75씩 올리다가 0.25까지 할 거야. 그렇지만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은 계속 중앙은행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주춤하네 이제는 다시 자본시장에 눈을 돌아야 될 것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다른 연준의 정책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